내가 기다리는 고도는 일상의 바쁘면 가장 우선순위 뒤로 밀리는 일이 영화 보기, 산책하기, 낚시 등이다. 사실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이런 일들은 책 읽으면 절로 가네. 보는겨. 그 자리가 마음에 들어. 거기 있어. 일상이 바쁘면 가장 우선순위 뒤로 밀리는 일이 영화 보기, 산책하기, 낚시 등이다. 사실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이런 일들은 막상 해보면 가장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 일이기도 하다. 시간을 일부러 빼기가 쉽지는 않지만 모처럼 지인과 함께 길을 나섰다. 한적한 곳에 낚시하러 가기로 한 것이다. 너무 인적이 드문 곳은 약간 무서운 것도 같아서 그래도 사람이 드문드문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아직 가을이라 날씨가 선선해서 정말 좋았다.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이 코끝을 상큼하게 해줬다.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짐을 옮겼다. 모든 세팅을 마치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처음 가졌던 기쁜 마음과는 달리 입질이 쉽게 오지 않아 약간 조급함이 생겼다. 거의 20년 만에 해보는 낚시라 내 실력이 낡아서인지 아니면 목을 잘못 잡아서인지 애타는 내 마음을 고기 요 녀석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쉽게 나타나질 않는 것이다. 한참을 멍하니 기다리고 있자니 오래전에 보았던 황지우 시인의 시 한 편이 떠올랐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는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을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시란 참 신기하다. 학생이었을 때, 청춘이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같은 시를 읽어도 느낌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게 된다. 나는 단순히 붕어 몇 마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순간 이 시를 읊으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다. 황지우 시인이 이 시를 통해 말한 기다림이란 삶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숭고한 마음일 것이며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가슴이 쿵쿵거릴 정도의 뜨거운 마음일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에서 감동적인 구절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꿈을 꾸는 일이며 희망을 가지는 일이 아니던가. 그래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향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다림은 곧 그를 향해 가고 있는 발걸음일지도. 그렇게 생각하니 새삼 이 시가 더욱 가슴을 뜨겁게 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역시 기다림의 미학을 그린 작품이다.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모두가 기다리는 고도란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다. 그런데 이 작품은 끝내 그 고도가 무엇인지 혹은 누군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품은 더 많은 통찰을 안겨준다.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 혹은 원했던 무언가를 손에 넣는 일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영영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다 허탈해지거나 결국 원하는 걸 얻지 못해 낙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설렘과 가슴 졸임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이다. 기다림을 곧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다려본 사람만이 아는 게 있다. 긴 인내의 시간 끝에 다가온 결실은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준다. 그래서인지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시간은 그 결과보다는 오히려 과정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우리의 삶은 많은 기다림의 연속이며 설령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지라도 인내로 말미암아 성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고도란 아마도 희망이지 않을까. 배가 고픈 사람에겐 빵이, 가난에겐 돈이, 가난한 자에겐 돈이, 사랑을 갈망하는 이에겐 연인이 또 다른 이름의 고도였겠지. 우리 삶의 고도는 내일 올지 다음에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는 붕어 한 마리를 잡았다. 네. 얼마나 기쁜지 깊은 강 주변으로 메아리가 칠 정도로 우아하고 소리를 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쓱 한번 쳐다봤다. 마치 긴 가뭄 끝에 단비가 온 것처럼 한 마리의 작은 붕어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니. 역시 인내의 열매는 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삶이라면 내가 그 희망을 향해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가 책 읽는 게 너한테 자장가구나. 안 귀찮게 하네. 기다리는 일 자체가 이미 그렇게 걸어가는 적극적인 발걸음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날 내내 잡은 건 고작 붕어 한 마리였지만 나는 낚싯대를 던져놓고 한 손에 책을 들고 앉아 기다리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결국 붕어였는지 아니면 그 시간이 가져다두는 힐링이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붕어 한 마리를 강에 다시 놓아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상쾌하던지 아마도 기다림의 결과보다는 기다림의 과정에서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걸 나는 이미 알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미학이라 표현한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이다. 희망이란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지 않을까. 붙들고 있는 일만으로도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 절망감이 들 때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다. 희망을 향한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설레게 해준다. 너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들리는 모든 소리, 보이는 모든 게 마치 너인 것처럼 가슴이 쿵쿵거리듯 희망을 기다리며 겪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설레는 일이 되기를. 때때로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결국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린다면 우리 삶은 이미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길. 무모한 도전자들이 만든 풍요로운 세상. 무모한 도전자들이 만든 풍요로운 세상. 언젠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언제 치워야 하느냐라는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누구는 크리스마스 지나면 바로요 라고 했고, 누구는 2월까지 두면 좋겠어요, 예쁘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라고 했고, 또 누구는 그 중간인 1월 중순쯤이 좋겠네요,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 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대답은 그냥 1년 내내 두시죠 였다. 내가 왜요? 물으니 그는 귀찮잖아요, 다시 만드는 것도 치우는 것도 라고 대답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이며 건물 안이며 집안이며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인다. 우리 회사도 12월 초가 되면 옹기종기 모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 아기자기한 장식물들을 달다가 내가 문득 물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탄생한 건지 아세요? 그러자 모두 고개를 갸웃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데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영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전도 활동을 한 성 보니파티우스에 관한 이야기다. 당시 게르만족들은 해마다 숲속의 전나무 앞에다 제물로 사람을 잡아다 바쳤는데 이를 본 보니파티우스가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며 나무를 베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을 구했다. 보니파티우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재앙이 닥칠까봐 사람들은 두려웠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상황에 놀란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무에 모여 예배를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로써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풍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다. 깜짝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깜짝 놀랐네. 어떻게 꼭 저렇게 잘 던지냐? 저렇게 던지더라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마틴 루터는 눈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상록수를 보게 되었다. 별빛 아래 상록수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끝이 뾰족한 상록수가 마치 하늘의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여 더욱 감동받았다. 그는 이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상록수를 집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그는 꼭대기에 별도 달고 십자가도 붙이고 별과 촛불도 달아 장식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초가 된 것이다. 마틴 루터가 상록수를 집에 세울 때만 해도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상징물이 되어 오늘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트리 풍습이 전해졌는데 그날 밤 마틴 루터가 상록수를 보며 저건 그냥 상록수일 뿐이야 하고 지나쳤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성 보니파티우스의 얘기도 재밌지만 마틴 루터의 이야기도 들여다보면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무모한 시도나 뜬금없는 발상을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때문이다. 누군가의 새로운 사고와 무모한 생각, 도전이 풍성한 세상은 우리에게 예쁜 것들을 선물처럼 가져다 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선물은 바로 그들의 용기로부터 비롯된다. 즉, 창의적 발상과 도전에는 뭐야? 펜, 에그펜. 아씨 손톱이 이거. 언제나 용기라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즉 그들의 용기로부터 비롯된다. 즉 창의적 발상과 도전에는 언제나 용기라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막 하는 거 쉬어야지. 우리는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다 번번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게 될까? 괜찮을까? 안 되면 어떠지? 하며 주저하다가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폴 토렌스 박사는 자신이 쓴 책 창의성의 철학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용기라고 했다. 우리는 흔히 천재란 타고나는 재주만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범한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 천재인 건 맞지만 그들이 주목하는 건 창의성으로 새로운 이론이나 사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심리학자 메슬로의 말처럼 창의성이 모든 인간 본성에 내재한 기본적 특수성이라면 우리는 왜 창의적인 천재가 되지 못하는 걸까? 그건 바로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스스로 한계를 만들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부딪혀 실현해내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마 내가 마틴 루터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면 아유 형님 지금 이 시간에 눈도 오는데 무슨 나무를 베어갑니까? 그냥 집에 가시죠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나도 종종 엉뚱한 생각을 잘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까요? 라고 했을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에는 언제나 심리적 부담이 따르고 무모함이 발휘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도 종종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가 가진 선입견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 나는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무모한지 알지만 실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무수히 한다. 그냥 자아를 버리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보지 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전구를 만들기 위해 1000번이 넘는 실험을 거듭했던 에디슨이나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하늘을 날겠다고 도전했던 라이트 형제는 오죽했을까. 얼마나 강한 자기 확신과 의지, 용기가 필요했을까. 아마도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가 익숙한 걸 뚫고 나오려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가 익숙한 걸 뚫고 나오려는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계속 무모한 도전을 이어갔을 것이다. 모든 선입견을 이겨내고 비로소 그 속에 발을 담가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할 때마다 그래도 이걸 해보길 잘했어 하며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건 용기를 내는 일이며 용기를 낸다는 건 절대 익숙한 것에 굴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걸 습관으로 만들고 실행으로 옮길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탄생된다. 방에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켜서 글을 쓰며 커피 대신 차를 마시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이 순간 수많은 천재의 도전에 감사의 마음을 표해본다. 그들이 없었다면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순간이 너무 달콤하기에. 정도를 지키는 욕심쟁이. 세상엔 정답이 있을까? 정답이 있다면 과연 그 정답은 무엇이며 누가 답을 정하는 것인가? 시간의 시작과 끝이 없듯이 만물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이 아닐 수 있고 오늘의 아님이 내일은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도 가끔 직원들과 의견 차이로 옳고 그름에 충돌할 때가 있다. 한 번은 어느 중년의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는 중국에서 온 누구인데요. A 저자님의 소개를 받고 엔터스 코리아로 가는 중입니다. 혹 지금 미팅이 가능할까요? 마침 미팅 약속도 없고 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30분 후에 그 분을 만나게 되었고 인사를 나누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쭈어보았다. 그분은 중국에서 왔고 중국 10대 그룹에 속하는 회장님의 지시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용건은 한국에서 출간된 A 저자의 책을 계약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자신의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책을 많이 팔고 싶다고 했다. 사실 그 당시 송중기와 홍혜교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한국과 중국에서 한창 인기를 누릴 때였다. A 저자의 책은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성공 스토리는 물론 송중기가 오늘날 어떻게 톱스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러니 이 책을 꼭 출간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미 그 책은 며칠 전 중국의 한 출판사와 계약이 성사되어 최종 사인까지 마친 상태였다. 아쉽지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계약하고 가야 한다고 우겼다. 한참 대화를 주고받던 끝에 어쩔 수 없이 저작권을 수출한 담당자를 불러 그분들과 인사를 시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안 됩니다, 대표님. 예상대로 담당자는 단호히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그 순간 중국에서 오신 분은 그럼 계약한 출판사 취소하고 다시 우리와 계약을 하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3배로 지불하겠습니다. 서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미 계약된 것을 위약금으로 3배나 지불하면서 다시 계약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얼마나 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매달릴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안쓰러웠다. 그래서 나는 담당 직원에게 계약이라는 것은 성사되었다가 불가피하게 파기되기도 하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약한 당사자에게 충분한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하니 성가시겠지만 중국 출판사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한번 타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에도 만약 계약한 쪽에서 계약 파기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은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일단락되고 다음날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어제 그 담당 직원이 내 방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나에게 살며시 흰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요? 사직서입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 물었다. 왜 갑자기 사직서를 낸 거죠? 어제 저에게 요구한 계약 파기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할 의미가 없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온갖 생각이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근무할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저는 한번 계약된 것은 상호 합의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그 계약은 유효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올라 이렇게 말했다. 아니, 모모씨는 어떻게 본인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세요? 물론 모모씨가 생각하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완벽한 정답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게 정답 아닌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모씨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모모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직원이 나간 다음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시켜놓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 있나? 하는 별별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나도 사람인지라 그날 하루는 굉장히 불편했다.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았다. 그 책은 이미 계약이 되었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위약금은 물론이고 기존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저작권료를 지불한다고 했고 그래 맞아 바로 이거였구나. 더 많은 저작권료를 주겠다는 말에 내가 잠시 현혹되어 정도를 잃었다. 나의 첫 번째 경영 철학은 정도 경영이지 않았던가.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번 말이 맞다. 어쩌면 나의 욕심에서 빚어진 벌레였는지도 모른다. 당장 회사 이익을 생각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계약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겠지만 직원은 오히려 소탐 대실이 되어 외국 출판사와의 관계가 성역해지고 신뢰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완곡하게 해놨을까. 세상엔 정답이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진리값은 있지 않는다. 정도 경영의 제1원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보편적 가치,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속단한 것에 부끄러움을 떠나 수치심마저 들었다. 결국 내가 계약했던 곳과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사물에는 4가지 존재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진료인이고 두 번째는 형상인이며 세 번째가 작용인, 네 번째가 목적인이다. 책상이라는 대상을 예로 한번 설명해보자. 진료인으로 살펴본다면 책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이고
그 대답은 책상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럼 형상이는 무엇일까? 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디자인하지 않았을까? 목수가 설계한 디자인, 그것이 형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작용인은 무엇일까? 목수가 진료와 형상을 결합시켜 만든 것이 작용입니다. 목수가 재료와 디자인을 결합시켜 만든 것이 작용입니다. 네 번째 목적 의문으로 보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책상을 사용하는가에 해당한다. 그 대답은 바로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인론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고 의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앉기 위해서다. 그럼 과연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윤 창출이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윤 창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투자해서 고객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잉여 인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윤이 눈에 넣어 도덕 관념도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윤을 내는 데만 집중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봐야 한다. 어떤 기업이든 적어도 윤리적 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야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직원이 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킬 건 지킨다는 칸트의 정원 명령을 실천한 것이다. 정원 명령이란 도덕적이고 보편타당한 준칙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다. 내가 회사의 경영 원칙을 정도라고 말해놓고도 이윤 창출에는 목적 때문에 그 가치를 잠시 잊었던 것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사실 이 일은 지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엔 매우 큰 쓰라림이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욕심은 필수다. 적당히 가져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한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수시로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 한다. 사장의 운명이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사장의 운명이란 적어도 돈 벌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그저 자선사업이나 하면 된다. 철저한 이윤 추구는 사업가가 가져야 할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정도라는 건 그 이윤 추구의 가치에 균형을 잡아준다. 욕심쟁이의 사장이지만 정도를 지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익을 보고 윤리와 도덕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가의 자질이다. 그걸 지켜나가는 건 영원한 숙제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지만 작은 이윤에 자주 흔들린다면 왜 그래? 저한테 불편해? 이리 와. 그걸 지켜내는 건 영원한 숙제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지만 작은 이윤에 자주 흔들린다면 멀리 보는 연습을 하고 정도를 위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철학이 필요한 것일지 모른다. 언젠가 지네에 독이 있는 줄 모르고 삼켜서 지네를 먹다 죽은 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몇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매우 희귀한 사진이고 동물 역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진이라는 설명도 함께 보았다.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정도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지키기 위함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덥석 문 것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덥석 문 것 속에 독이 있을지 어떻게 아는가. 욕심은 잘못이 없다.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판단에 잘못이 있을 뿐. 욕심은 잘못이 없다.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판단에 잘못이 있을 뿐. 나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가겠지만 역사에 남을 사진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내 배를 불리겠다고 들리는 지네를 물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부끄러운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작은 정도를 지키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카페에서의 사실은 부끄러운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작은 정원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지성인의 발걸음을 잊지만 않는다면 내일의 삶은 조금 더 성장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관계의 법칙. 관계의 법칙. 응? 왜 또 아파?